근데 문제 뭐냐? 고물가 시대를 견뎌야 되는데 구조조정까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출 이자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단번에 그래서 지금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아주 중요한 최소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죠. 이게 구조적 불황이다. 그리고 몇 달간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 불황의 시대에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안목을 좀 길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의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부의 세계사. 짜잔. 이거 막 금박이니까 번쩍번쩍입니다. 이거 작가는 한정혜업님인데, 정말 실무에서 현장을 경험하신 분이 자신의 삶의 돌파구로서 또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만든 책이어서 여러모로 좀 재밌습니다. 핵심은 미국사를 다루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경제사. 미국 내에서 벌어진 경제 발전사예요. 그래서 조금 읽기가 더 편해요. 어찌됐건 현대 자본주의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인데 미국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미국의 경제 발전사를 이해하면서 현대 자본주의사를 이해하니까 아마 가장 쉽게 경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이 책을 또 픽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책이 재밌는 게 뭐냐? 시작을 은행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다루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1790년 1월 달에 해밀턴이 공공신용에 관한 보고서라는 걸 발표하는데 여기 난리가 나요. 이 당시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 할 때란 말이에요. 독립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항상 발행하는 거 있죠. 공채, 채권을 막 발행을 한 거예요.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밀턴이 우리가 이 국채를 국가에서 발행했는데 이거 원금 전액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이제 국채가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근데 다 헐값에 유통이 돼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채권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에 채권이 몰리게 되니까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 정액으로 다 갚아준다고 하면 업자들이 그걸 다 모아다가 이렇게 국가에 내면 이 업자들한테만 배를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이 하나 생겼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남부 쪽은 국채를 다 갚았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북부가 돈이 없는 거야. 남부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돈을 갚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북부 사람들을 이제 해결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지금 제 얘기 들어봐도 설득력 있죠.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밀턴이 왜 이것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정액으로 바꿔주려 했을까? 해밀턴은 국채, 즉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의 신용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채권을 무조건 정액으로 갚아주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고 이것을 대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이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당시 선진국들한테 국가 신용으로 또 돈도 빌려올 수 있다. 이런 발행 속에서 최초의 미국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첫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거만 쭉 공부해봐도 은행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왜 존재하고 그냥 일반 은행들은 또 왜 있는지 기초적인 데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흐름을 싹 열어준다라는, 현장에서 뛰시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글이 쉬워요. 이해하기가 되게 좋고 하시고 싶은 얘기만 쫙 해줘요. 미국의 달러는 남북전쟁 과정에서 재탄생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화만 발행했대요. 신용도가 낮았던 시대에는 이 돈 자체가 값어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원짜리는 10원의 가치, 100원짜리는 100원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드디어 이제 일명 그린백. 지금은 이제 달러가 안 그런데 이 당시에는 미국 초창기 때 발행된 1달러가 보면 이렇게 지폐가 초록색이에요. 여기서 근본위제를 거부해요. 원래 이제 당시의 세계 화폐는 그 파운드죠. 영국에서 발행하는. 영국은 근본위제예요.
금 온스당 얼마다라는 기준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파운드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게 뭐냐면 최초에 나온 미국의 달러는 연방 정부가 서는 보증만 있을 뿐이지 태환 다른 걸로 안 바꿔줘요. 무려 그 당시 돈으로 4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을 발행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의 신용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부나 국가가 신용을 책임지는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속칭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미국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제 그 예일대 교수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경제학적인 주장을 펼쳐요. 지금 이제 드디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달러가 세계 돈이 된 거예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 전 세계인들이 써야 되잖아요. 통화를 많이 찍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의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무역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달러의 양을 줄이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세계 무역이 위축될 수 있어요. 기축 통화가 되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베트남 전쟁 된 거예요. 전쟁 때 막 돈은 엄청 많이 들죠. 달러는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 막 떨어지죠. 날린 거예요. 그래서 1971년 8월달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을 발표합니다. 세계화폐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기축 통화가 될 때는 영국의 선례를 따라서 금과 태환 체제를 갖췄었어요. 나 안 해. 나 이제 더 이상 금으로 안 바꿔줘. 그냥 달러만 갖고 해. 일명 스미스소니언 협정,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등 당시의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10개 나라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달러 대비 각국의 화폐의 변동 환율 폭을 합의를 보면서 가자는 원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만으로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76년에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IMF 회의에서 일명 킹스턴 체제, 변동 환율제를 유지하되 각각의 국가가 자기네 환율을 좀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 산유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랑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페트로달러 재사용 정책이라는 거예요. 원유를 막 팔아요? 그러면 돈을 엄청 벌 거 아니에요. 번 돈의 일부로 다시 미국 정부의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즉 석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딱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는 그 달러가 아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 말을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그 돈이 아닌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인 달러조차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변동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래서 경제사를 공부해야 된다. 최소한이라도 부의 세계산 좀 알아야 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내리막길입니다. 일단 유럽이 부활했고요. 가장 컸던 충격은 일본의 성장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이 과정 중에 내리막길이더라도 미국은 어찌됐건 여러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 차원의 기법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폴 볼커라는 사람의 고금리 정책입니다. 일명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 근데 거기서 폴 볼커가 했던 게 뭐냐면 강력한 고금리 정책, 금리를 높여가지고 국민들한테 구조조정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고금리 정책을 펼쳐버리면 힘들단 말이에요. 대출 받은 사람, 기업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많은데 이 폴 볼커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연준 의장, 금리로도 가능하다, 연방은행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쫙 밀어붙이면서 사실은 새로운 길을 연 거예요. 83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문제 뭐냐? 고물가 시대를 견뎌야 되는데 구조조정까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출 이자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 장기적 결과와 상관없이 난 카터 대통령 밑에서 못 살아 해서 레이건을 찍었네. 이 레이건이 했던 게 그 유명한 레이건노믹스입니다. 근데 레이건노믹스의 핵심이 뭐냐? 대규모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늘어나고 그 연방 지출,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확 줄여서 재정 적자도 줄인다. 그래서 기업이
활성화된 활동을 이렇게 하면 국가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각종 행정 규제도 철폐해주고 하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 주도의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도 다 깎아줘야 된다. 근데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시죠? 그 폐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 이건 우리가 그냥 몸으로 느꼈죠. 뭐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이게 막상 해놓으니 사실 그렇게 안 되죠. 쌍둥이 적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가 재정도 적자가 되고 그 경제 수지도 적자가 되는 어떤 쌍둥이 적자 같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70년대 이후에 경기 불황의 시대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기술 발전이나 시장에서의 완전한 지위를 구가하지 못하니까 통화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걸 만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걸 되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넓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워진다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경제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구조적인 문제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책에 잘 써 있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겪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완전한 정답은 없다. 이 책을 쭉 보고 있으면 이 책을 통해서 단번에 그래서 지금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일단은 현재산을 신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그런 부류가 아니죠. 우리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냥 내가 경제인으로서 잘 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를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짧게 보면 현 정권의 문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사회 전체가 뭐 지방소멸, 저출산 등등등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들. 그다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죠. 작게는 나의 얼마 안 되는 자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거. 길게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좀 좋은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최소한이라는 것이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재밌게 읽어보세요.